자, 오늘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 폭탄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버티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증여나 임대사업 등록을 선택을 많이 하시고, 팔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방에 있는 주택부터 매각을 하는 쪽으로 바닥을 잡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상황에 맞물리다 보니까 결국 또 똘똘한 한 채가 남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가속화돼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세무사들이랑 만남이 있어서 만나서 물어봤더니 실제 증여 많대요. 실제로 증여로 해서 넘기는데, 이제 증여 수중, 그러니까 증여를 받는 사람 있죠?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은 자기 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부동산 증여 한 번, 현금 증여 한 번, 증여세 양쪽으로 양쪽으로 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증여들 많이 하신다고 하네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증여라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 보면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장기 보유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무서운가 봐요.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이 시점에 증여라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보유세로 그만 빨리고 싶다. 그런 건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작동하니까 지금 증여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장기 보유할 거면 어차피 집 사줄 거면 보유세로 저기 하는 것보다 낫다. 근데 어차피 아들이 냈잖아요 보유세는. 아들이 왜 보유세를 내요? 자식이 소유자가 내야지. 증여 받았으니까. 증여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식이 네.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증여를 할 거냐의 타이밍도 되게 중요한데, 항상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증여는 쌀 때, 그러니까 증여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한다. 또는 갈아타기도 올랐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예 산다는 얘기가 없을 때, 갈아타기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하는 거, 증여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하는 거. 그래야 증여세도 적게 그렇죠. 내고, 왜냐하면 너무 낮으니까, 매매가 자체가 낮으니까 그렇게 낮게 증여가 신고를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없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동산 시장을 15년 정도, 16년 정도 보다 보니까 어떤 그런 공식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갈아탈 거면 하락장에서 해야겠다. 어차피 그렇지. 다 싸니까 내 거 많이 그럼. 싸게 팔고 다른 거 더 싸게 잡으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에게 증여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하락장에 해야겠다. 왜냐하면 상승장에 하면 너무 내야 될 게 많으니까. 이제 그런 근데 지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증여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거일 것 같아요. 뭐요? 아까 말씀하셨던 보유세 부담, 주택 공시 가격 증가되고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중과세되니까 중과의 배가 커지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 두들겨 맞고 나중에 증여를 하느니 그냥 지금 증여할 때 증여하고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라도 조금 도망가 보자, 그런 심리가 아니신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주택을 다주택자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매도 쪽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방법이었죠. 증여라는 형태로, 우회하는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부담 폭증을 피해가고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생각보다 많다. 생각보다 많다. 팔자는 지방 저가 주택부터. 지방에 팔자는 많은데 지방도 거래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뜨거운 지역은 뜨거운데 안 되는 지역은 여전히 안 좋은 그러니까 거 같고. 이제 내놓고 기다리는 거죠. 내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에 있는 저가 주택 내놓고 그런 거 안 팔리면 또 증여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 근데 또 강 선생님 얘기했던 것 중에 재밌는 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증여해야 한다. 알잖아. 근데 안 된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렇지. 그럼 증여 안 하고 뭐 할까? 팔려고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갖고 있는 거야. 원래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라는 게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이제 증여를 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짜고 이렇게 자산에 대한 어떤 리밸런싱 뭐 이런 것도 잡고, 자산 리밸런싱 좋네요 표현. 그렇게들 많이들 이렇게 하시는데, 하셔야 되는데 참 못해요 그 상황 되면. 그리고 종부세 막 깎아주고 막 그래가지고 굳이 또 해야 되나 지금? 뭐 이런, 당장 증여하려면 생돈 들어가니까 또 막상 또 못하더라고요 막상. 그리고 또
또 있어. 다 빠졌잖아요. LG텍자들이. 근데 예를 들어 어쨌든 다 빠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옮기고 싶어하는 지역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직장 이전했다든지 무슨 투자의 개념이 아니니까 그때는. 그래서 옮겨야 되는데 이게 또 보면은 우리 집만 더 많이 빠진 것 같고 거긴 덜 빠진 것 같고 해서 또 이 보상 심리 때문에 못 가신 대다수의 분들이 또 보상 심리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내 거는 비싸게 팔아야 되고 저건 더 빠져야 되니까 내 걸 못 팔아서 저걸 못 잡아. 원래 그래, 과감하게 내 걸 던지고 저걸 그렇지. 잡아야 되는 건데 원래. 그렇지. 그게 안 되더라고. 제 경험상 많은 분들이 실수요자들 집사라고 지금이 기회다, 저점이다, 투자는 저점에 매수해야 된다. 그렇게 울부짖어도 아무도 매수를 안 해요. 그래서 되풀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시장에 대한 교훈으로 다음 텀에는 지금은 아직 하락장이다 아니다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락장이 오잖아. 네. 그럼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 그럼 맞아. 야 지금이 하락장이지 그럼. 왜냐하면 방송도 안 보고 조회수도 막 떨어지고. 하락장은 맞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럼 뉴스에도 안 나와. 뉴스에도 안 나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어.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누구나 아는데 이제 네. 그 시절에 가면 저는 오늘 얘기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자산의 리밸런싱, 증여든 아니면 갈아타기든 그거를 좀 준비해서 하락장이 1년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가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또 할 얘기가 있어요. 주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상가도 지금 공실률 역대 최고라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좀 불만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요새 상가 분양가 왜 이렇게 비싸? 상가 분양가가 비싼 거는 철저하게 사업 시행자 논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받아야겠다. 일단 와서 사든가. 그러니까 거의 매도 호가랑 똑같네.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 금액에 살 거면 사고 말 거면 말고 사세요. 거의 상가 분양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갈아 넣어서 영업사원을 갈아 넣어서 일단 팔면 된다. 영업사원에게 어떤 베네핏을 줘서 이거 팔면 수수료를 많이 줄게 팔아봐. 그러면 영업사원은 그 수수료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을 끄집어다가 갖다 팔기만 하면 끝.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되게 폄하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상가 잘못 분양받았다가 워낙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적절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상가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가가 보분양가 때문에 굉장히 좀 분양받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요새 또 새로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 침체하고 온라인 쇼핑이 확산되면서 오프라인 상가들이 많이 폐업하고 문을 닫는 이런 일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상가가 문을 닫다 보니까 공실률도 올라가고 임대료도 하락하는 경기에 굉장한 악순환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또 우려하는 바는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임대 수익으로 어떻게 생활이 보전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공실이 돼버리고 하면 수익형 부동산 돼버리면 부동산에 대한 안전성이 굉장히 훼손되면서 동시에 삶의 질도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또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가면 갈수록 심해질 것 같아요. 지금 상가가 되게 양극화될 거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그거 관심 있게 보는데 4차 산업 관련해서 소비 행태가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음식점만 우리가 그러니까 기존의 물건들을 살 때 과거에는 마트라든가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 그 할인마트 네. 이런 데 가가지고 물건들 대량 소비하거나 이렇게 한꺼번에 사갖고 하고 살고 이런 식으로 소비를 했다고 하면 요새는 그냥 꼭 가서 사야 되는 뭐 식음료품 이런 거 제외하고는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오는 거니까 갖고 들고 오고 차 갖고 가서 짐 들고 오는 것도 귀찮고 그냥 항상 사 먹는 것들이니까 배송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배송해서 먹는 경우들도 많고요. 특히 이제 또 먹는 거 같은 경우도 식재료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새로운 스타트업들 뭐에서
그런 다음날 오늘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문 앞에 이렇게 배달되는 이제 그런 서비스들도 나오고 있고 맞아 새벽 배송 바뀌고 서비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유통 업체들도 보면 결국 오프라인 매출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줄어들 거고 온라인 매출이 늘어날 거다라고 해서 뭐 이제 토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디벨로퍼들 이런 분들은 물류부지들 이런 거에 대한 관심 되게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소비의 행태 변화에 따라서 그거에 연관되는 부동산의 행태 변화를 되게 연구하시는 현업에 계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 얘기들도 되게 많고 그렇게 지금 이쪽도 변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밥을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외식을 한다라고 하면 가서 먹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야식 배달이나 이런 것처럼 배달 전문점들이 그러니까 물류가 계속 바뀌면서 이 음식 외부에서 음식을 조달해 먹는 방식 자체도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존에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1층에 식음료 근린 상가들, 식당들 이런 데들도 이 힘들어지는 데들이 생기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배달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출이 굉장히 또 잘 나오는 데는 굉장히 잘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중심으로 기존에 그래서 1층에서 이 매장을 하던 분들도 이 배달 전문 매장으로 이렇게 모양새를 바꾸거나 또는 이제 그걸 갖다가 규모의 경제화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1층에 이런 우리가 가두점이라고 불리는 이런 상가들이 가치가 기본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지금에 지어져 있는 상가들도 되게 포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화 상태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 상가가 많아.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은 요새 또 이제 임대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임대료뿐만 아니라 임대료를 포함한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 예를 들어 직원들의 뭐 최저임금 문제 얘기도 하지만 고용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은 상황인 건데, 결국 수지 타산을 못 맞추는 상가들은 계속 폐업을 할 것이고요. 보세요. 그러면 편의점이 2개가 있었는데 폐업을 해서 하나가 없어졌어. 그러면 어쨌거나 편의점에서 물건 사야 되는 수요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는 죽었다 깨나도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 힘들어. 그렇죠. 그래서 폐업을 했는데, 그럼 여기 편의점 이용하는 사람들은 옆에 여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옛날에 예를 들어 25평이었는데 이 사람들까지 온다라고 하면 약간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30평 이런 식으로 그 수요를 받아주려고 하면, 그러니까 되는 데는 그래도 수지 타산을 맞춰가면서 계속 살아남으면서 오히려 그 망한 수요들을 끌어당기면서 더 커질 수도 있고, 안 되는 데들은 망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상가의 양극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양극화가 심화될 것 같아요. 버티기 아니고? 네? 버티기? 그 중에서는 또 그러니까 이 소비 행태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또 자리 잡고 또 대박 나는 사례들도 있을 거고, 뭐 버티다가 또 망한 데도 있을 거고. 근데 상가 공실률이 역대 최고인 게 이게 끝이 아니라, 그렇지, 앞으로 이 시장의 변화에 어떤 시그널을 주는 어떤 충격을 주는 맞아. 예, 그런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토픽을 결정한 이유 중에 과거의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상품이 결국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상가들이었단 말이죠. 앞으로는 그 지위를 많이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선택을 하실 때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결정을 하실 때도 그러한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미리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그 임차인들 나가면 이제 못 구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좋게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 큰 소리 치듯이 끝났다 이런 말씀. 그래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시대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담인데 재밌는 거 하나 봤어. 마포에서 요기요 플러스. 뭐예요 그거는? 몰라요. 요기요는 배달하는 그렇지. 데인데, 근데 요기요 플러스인데 매장이 있어. 3층짜리. 아무것도 없어 그 안에. 오토바이만 있어 지금. 그 이제 공유 주방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가? 그러니까 6.25 플러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금 그 배달 음식점들 중에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유 오피스는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쵸. 공동으로 쓰면서 그래서 사무실을 크게 임대를 해가지고 부분 쪼개가지고 다시 리세일하는 일종의 전대협인데 그러면서 인프라를 같이 공유하고 뭐 공유 오피스 회사 측면에서 뜻은 보통 보면 될 만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세무라든가 이런 인큐베이팅 해주고 이제 공유 오피스 의미가 그건데 공유 주방은 뭐냐면 어차피 배달만 하는 거 같이 모여가지고 주방 같이 나눠 쓰고 하면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예, 영업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공유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 시설비 줄이고, 예, 그렇죠. 주방이라든가 이런 거 갖출 때 초기 투자 금액이 엄청 큰데 다 갖춰져 있으니까 가서 몸만 들어가고 수수료 내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얘네들 그런 장사를 잘하는 인프라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공유 경제가. 네. 공유 주방 공유 서비스. 주방이. 근데 6.25 플러스가 그건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네. 광흥창역인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역 바로 앞에 사거리에 크게 들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뭐가 될까? 어쨌든 6.25가 배달업체라는 건 알고 그리고 오토바이가 있다는 건 알잖아요. 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뭐. 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사실은 배달을 하는 업체면 인터넷으로 주문하기 때문에 그동안 좋은 입지의 상가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네. 그래서 사실 문제됐던 거잖아요. 가정집에서 만들어갖고 배달하고 막 이런 것들이 문제됐던 거잖아요. 위생 상태가 검증되지 않은 그런 음식점에서 뭐 한다. 다시 얘기하면 굳이 입지가 그렇게 사거리 코너에 좋은 자리가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거기다가 그렇게 크게 번듯하게 만들어 놓은 거는 일종의 안테나샵 내지는 어떤 쇼룸 뭐 일종의 이런 시작으로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이는 거 보면 이 공유 경제에 대한 부분이 식당 쪽으로 굉장히 요식업 쪽으로 굉장히 크게 좀 커질 것 같다라는 한편으로 좋으면 한편으로는 불안한. 그러니까 한쪽은 그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 안 좋아지는 거고 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가지고 먼저 가서 선점해놓고 깃발 꽂는 사람은 그 중에서 살아남으면 또 시장을 다 차지하는 시장 메이크 시장 참여자 되는 거고 대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의 변화에 도태되지 않게 따라가는 것이 결국 부동산 투자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네. 부동산 보유하는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선제적으로 어떻게 상가를 내가 생각할 것인가 따져. 내가 갖고 있는 상가가 양극화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안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냐 어떻게 내 물건을 평가해야 될까 이거 부분도 있고 만약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 자산 리밸런싱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상가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공실률을 최소화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될 거고 실제로 이 상가가 이런 식으로 포화 상태라고 하면 상가를 어떤 식으로 사실 법제적인 부분도 좀 저는 바뀌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상가가 너무 포화 상태로 이렇게 많아진다라고 하면 그 상가를 예를 들어 상가를 제일 활용하기 좋은 건 뭐냐면 정 안 되면 사무실을 놓는 거거든요. 네. 사무실 임대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1층은 또 선호하지도 않잖아요. 네. 그러면 사무실 임대 만약에 못 넣으면 주택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이라도 뭐 개조할 수 있도록이라도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건축법이나 이런 거에서 불법이지. 불법이잖아.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상가에 대한 어떤 그 용도 변경에 대한 그런 부분도 나중에 공법도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생의 매력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한번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부동산 그 공시 가격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공유 경제로 마치는 역시 제대로 된 별별 수다네. 오늘 뭐 얘기하지 했는데 아무튼 잡스럽게 별 얘기 다 했다. 근데 사실 지난번에 우리 그
공유 주방 얘기했었잖아요. 네. 아마 강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줘서 네. 제 눈에 더 그게 크게 띄었었나 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변해가는지 직접 옆에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네. 준비한 내용은 마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주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명절 되세요.